이제 민족사학인데, 자, 민족사학의 개념은 이제 보게 되면 이제 한 세 가지를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 일제가 식민사학의 논리를 만들었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특히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이제 마련됐던 사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근대 역사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민족사학은 일제의 침략과 지배를 합리화하고, 혹은 이제 일제 한 말이죠. 한 말이 이제 의병투쟁이라는 이런 걸 이제 했었을 텐데, 일제가 조선을 갖다가 식민지로 만들고 침략하는 걸 갖다가 합리화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식민 지배를 갖다가 정당화시키려고 했었다. 이러한 논리가 이제 식민사학이라고 이제 예를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배격하고 극복하고자 하게 되는 그러한 반식민지 역사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한말 일제 침략과 일제 강점기에 항일운동, 독립운동의 일환으로서 민족의식을 갖다가 고취시키기 위해 가지고 민족사학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단순히 역사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갖다가 어떻게 독립운동이라든가 항일운동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만들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독립을 달성하려고 하게 되다. 그래서 식민지 역사학이 민족사학을 했던 분들이 대부분 보게 되면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넘겨 주시죠. 자, 이 민족사학의 유형은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가지 정도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실증사, 문헌사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학은 기본적으로 자료를 갖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헌이라든가 자료가 없으면 역사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헌을 통해 가지고 식민사학에 반대했던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국의 역사의 왜곡 또는 부인하는 식민사학에 저항하는 대응 방법으로서 철저하게 실증, 자료를 갖다가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대표적인 역사학자들을 보게 되면 이병도, 김상기, 이상대, 풍속학, 고일섭 이런 인물들이 있었는데, 이런 인물들이 주로 이제 1934년에 진단학회를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진단학회가 있어요. 이 진단은 뭐냐면 단군을 갖다가 이렇게 좀 선양하고 이렇게 밝히고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군을 이렇게 좀 펼치게 뭔가 선양하게 되는 그런 밝히게 되는 이 펼칠 진짠가 펼칠 진짠가 이런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학회를 만들고 진단학부를 갖다 만들어서 일제 식민사학은 이제 나름대로 문헌을 통해 가지고 대응해 나갔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본에서 유학했던 역사학자들입니다. 역사학자들. 그래서 민족의식이라든가 역사의식의 일정한 좀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조선의 역사를 가장 많이 왜곡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조선사 편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여기서 실무를 담당했던 역사학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이병도 이런 인물이 이제 핵심으로 볼 수가 있겠고, 한국 근대 역사의 가장 중심 인물이 이병도인데, 이 이병도가 또 우리나라 역사 왜곡을 가장 많이 왜곡하는데 앞장섰던, 특히 한사본을 갖다가 설치했던 것 갖다가 정당화시키려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 이제 이병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남겨주시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냐 하게 되면은 이 민족주의 사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식민주의 사학, 반식민사학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했던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민족운동 내지 독립운동의 일환으로서의 역사를 만들어왔던 분들, 이게 바로 이제 이런 민족주의 사회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들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이런 겁니다. 세 번째 있는데, 나라는 비록 망했지만, 나라는 지금 이제 뺏겼지만은 민족의 정신, 혼, 정기를 지키고 가꾸면서 독립의 그날을 대비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독립을 달성할 수가 있다 하게 되는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일제 강점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역사 인식을 가지게 될 것인가, 이걸 우리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당시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 조선인들에게도 이제 알려주려고 했던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서술을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고 민족 운동의 부담으로서 이제 역사서를 만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박은식, 신채호, 정인보, 문일평 이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역사 시간에 이제 많이 했던 인물인데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이 박은식이라고 하는 분인데 바로 한국 통사 우리나라의 역사를 갖다가 그러니까 일본의 교과서를 보게 되면은 일본 역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조선 역사를 갖다가 쓰고 그래서 일본을 갖다 항상 앞세우게 되는 이제 그런 교과서를 갖다 만들어서 국사를 이제 가르쳤었는데 우리 조선의 역사 그 다음에 이제 연개송 이런 인물 전기집을 만들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3.1운동 이후에 이제 이 책을 썼었는데 3.1운동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3.1운동에 참여했었고 희생됐었고 순국했었고 이런 기록들을 남겨놓은 것이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은식 선생 같은 경우는 국가가 갖고 있는 정신 이걸 국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혼 사상을 갖다가 가장 강조했었는데 국혼을 보존하는 것이 민족을 보존하는 것이다. 일제가 조선을 갖다가 일본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이랬을 때 이제 철저하게 우리의 정신을 보존하자고 하는 것이 박은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상해 임시정부의 제1대 대통령으로서 활동했던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탄핵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박은식 이분이 이제 대통령으로서 독립운동에 이제 참여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분이 신채호라는 분이죠. 신채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독사 시절을 통해 가지고 민족 정신을 이제 고양했었는데 특히 조선 상고사 우리나라 오래된 옛날의 역사를 갖다가 아와 비하의 투쟁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역사는 아와 비하의 투쟁이다. 나와 나 아닌과의 관계성에서 투쟁하면서 역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이제 우리 조선을 갖다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비하는 일본 제국주의를 갖다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갖다가 만들어가야 된다고 하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탈적 저항적 민족주의를 이제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남가 사상을 갖다가 이제 많이 강조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남가 사상은 이제 뭐냐면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족 정신을 남가 사상, 당군의 사상이 신라 때 오게 되면 화랑도 정신으로 이어져 가고, 이 화랑도 정신이 이 고려 시대 때 와가지고 묘청의 나무로 다시 발현됐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가 사상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화랑도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5천년의 역사, 조선 5천년의 역사가 아니라 1000년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적인 사건이 뭐냐? 바로 묘청의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묘청의 날은 바로 우리 자주 정신을 되찾고자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묘청과 대비되는 인물은 바로 김부식이라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김부식 같은 경우는 유학을 했었기 때문에 4대 주의에 있었던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묘청을 통해 가지고 우리 고려에 있었던 남가 사상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했었다는 걸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이제 정인보라고 하게 되는 이제 분이 이제 역사학자가 있었는데, 조선 5천년간 조선의 얼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민족 정신은 얼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다. 우리가 가끔 정신이 멍하니 살고 뭐 빠졌다고 그랬죠? 얼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우리의 말이 바로 얼이라고 해서 정신,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본다면은 국혼이나 남가사상이나 사실 이 얼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문일평이라고 하게 되면 조선심이라든가 민족을 강조했었는데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족 정신을 갖다가 잃지 말아야 된다고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의식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민족주의 사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데 이 민족주의 사학은 한계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영웅사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문일평 같은 경우는 민중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 있는 박은식이라든가 신처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순신전이라든가 연개소문전이라든가 이태리 건국 삼권전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영웅들이 역사를 갖다가 어떻게 헤쳐나갔었는가,
이런 이제 정몽주의 사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정신사가 너무 정신을 갖다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투쟁사가, 이것도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복수주의로 잘못 오게 될 수가 있다고 하게 돼. 이런 이제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민족주의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 시대에 가장 중요한 반식민지 역사학은 바로 민족주의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그 다음에 사회경제사학이라고 있는 건 이거는 마르크스 공산주의 개념에 의해 가지고 형성된 역사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일제해 사회주의에 경계됐던 경제학, 사회학자들이 이제 주도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정체성론을 갖다가 비판하게 되는 가장 우리나라도 봉건주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가 봉건주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학은 정체가 됐기 때문에 발전하지 못했다고 하게 되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역사를 갖다가 해석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사회경제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백남은, 그 다음에 전석담, 이청호 이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사회경제사, 조선 봉건사회경제사를 가지고 우리도 봉건주의적인 모습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 그 나라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게 되는 이런 내용을 갖다가 담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체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했었기 때문에 해방되고 나서 남한에 있지 않고 다 월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북한의 역사를 만드는데 상당히 기여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박정희 정권이라든가 그런 전두환 정권 시대에 이분들의 역사학을 갖다가 연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런 시기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런 사회경제학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공부를 이제 하고 연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마지막으로 이제 신민족주의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습니다. 신민족주의 사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기본적인 역사학의 고증이라고 할 수 있는 문헌사학을 토대해서 민족주의 사학의 한계를 갖다 좀 벗어나서 탈피하고 극복하려고 하게 되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경제사학의 보편적인 발전 목표를 갖다가 수용하게 되는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 내적으로 본다면 민주주의를 성취하여 민족을 구성하는 사회계층 간의 대립과 반목을 묘사하고, 외적으로는 타민족과 자주적인 입장을 경주하게 되는,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이 대등하게 하는 것. 그래서 친작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반대하게 되는 그런 역사학이 신민족주의 역사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안재홍이죠. 안재홍인데 바로 아산전대 평택에서 태어났던 분인데, 이분은 이제 해방 때 민정장관을 했던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고유형과 조선 문화의 특색, 조선의 전통을 증명하여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고 조선학 운동을 갖다가 선도했던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조선학 운동을 갖다가 기초를 마련했던 것이 바로 천도교 개벽이라는 잡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걸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극우라든가 극자를 지향하게 되는 중도 노선을 갖다가 지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손진태 같은 경우는 이제 민족학에 관심을 갖고 지배층의 중심에 봉건사관을 타파하고, 그리고 자본주의적 민족주의와 계급사관을 비판하게 되면서 새로운 민족주의, 우리나라에 맞는 그런 이제 역사를 갖다가 새로 대안으로 제시했던 분들이 이제 신민족주의 사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민족주의 사학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해방 이후에 많은 이제 역사를 갖다가 전공했던 그런 역사적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식민 사학의 논리가 일선동주론, 그 다음에 타율성론, 그 다음에 정체성론, 그 다음에 단파성론,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극복하고, 그리고 이제 할 것이냐 해서 민족사학이 만들어진 것이 문헌사학, 그래서 실증사학에서 역사자료를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을 강조하게 되면서 민족주의 사학, 그 다음에 봉건제를 갖다가 정체성론을 갖다가 비판하고 극복하려고 했던 사회경제사학, 그 다음에 이제 신민족주의 사학이 이제 민족사학의 유형으로서 오늘날까지 나름대로 이제 정립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역사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었는가.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동학 천도교가 만들어지기 전 시대적 배경 언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수훈대신사에 참여해 가기 전까지의 과정을 한번 3번 정도나 2번 정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사 강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에 하나 더 있는데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가 공부했다가 가끔씩 이제 학습 평가하게 되는데, 자, 신기사 논리,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4가지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선동적으로, 그 다음에 잊어버리지 않았죠? 타율성론, 정체성론, 그 다음에 이제 단파성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갖다가 자주성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결여하려고 했던 것들. 그 다음에 민족주의 사학의 개념과 유형하게 민족주의 사학은 식민 역사가 극복하려고 했던 사례가 될 수가 있겠고, 유형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4가지가 있었죠. 문헌사학, 그 다음에 이제 민족주의 사학,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사회경제 사학, 그 다음에 이제 신민족주의 사학. 그래서 4가지 유형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었고, 자, 민족주의 사학의 한계는 뭐냐? 국수주의로 변경될 수가 있고, 너무 영웅 중심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투쟁 사관이었었고, 정신 사관이었었다고 하게 되면 이제 한계점을 볼 수가 있겠고, 박은식이 강조했던 민족 정신은 국헌. 그 다음에 신체가 강조했던 민족 정신은 남가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의부가 강조했던 민족 정신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빠졌다? 얼을 이제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 빠진 사람인데 문제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식민사학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기관 하게 되면 이제 3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일본의 도쿄대학, 그 다음에 이제 경성제국대학, 그 다음에 이제 조선사 편수회, 이 조선사 편수에서 15권인가 20몇 권의 한국사 관련 책을 냈었는데, 이 전부 다 우리나라 역사의 부정적인 역사적인 사료를 갖다가 모아놓은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민족주의 역사의 대표적인 사람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죠? 안재홍과 손진태. 그 다음에 이제 고대 한일 역사 외국의 중요한 사료를 이용했던 것 2가지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뭔지 기억하시겠어요? 첫 번째가 강개토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강개토 대학교 이제 그 신묘년조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서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었다는 그가 어떻게 해석을, 거기에 이제 글자 4개인가 5개인가 이렇게 갈려져, 이게 처음에는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일본 육군 중위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확보를 해보고 와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니까는 일본 역사에 불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마 해소시키지 않았었겠는가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이 강개토 대학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7개의 손가락이 있다, 가지가 있다고 해서 칠지도가 일본에 갔는데 백제때 근초고학대 일본에 갔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조공으로 바쳤느냐 아니면 선물로 하사했느냐. 그래서 일본에서 조공으로 바쳤다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 역사자는 선물로 준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하사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의 통솔로 이제 받아준 것인데, 이런 고대사, 특히 이제 외고 관련된 것이 이제 일본 역사학의 식민사학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평가까지 마치고 점심 식사하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